2011년 5월 2일 새벽 1시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한 저택에 미 해군 특수부대가 침투합니다. 작전명 넵튠 스피어. 목표는 오사마 빈 라덴. 이 역사적인 작전 뒤에는 10년간 축적된 정보를 분석하고 연결한 한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CIA와 NSA가 수집한 수십억 건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빈 라덴의 은신처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이 회사는 2020년 상장하기 전까지 17년간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미움받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기업, 팔란티어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페이팔을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매각한 피터 틸은 새로운 도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 체계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믿었습니다. NSA는 통신을 감청하고 CIA는 휴민트를 수집하고 FBI는 국내 정보를 모으는데 이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각 기관이 사일로처럼 고립돼 있었죠. 틸은 스탠퍼드 법대 동창이자 컴퓨터 과학 박사인 알렉스 카프를 만났습니다. 카프는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였는데 하이데거와 하버마스를 연구하다가 실리콘밸리로 온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했습니다. 정부가 가진 방대한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회사 이름 팔란티어는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수정 구슬에서 따왔습니다. 팔란티르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과거와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마법 도구였죠. 하지만 소설에서 팔란티르는 사우론이 감시와 조종에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름 선택 자체가 팔란티어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초기 자금 3천만 달러는 틸이 직접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투자자가 합류합니다. 바로 인큐텔, CIA의 벤처 캐피털 부서였습니다. 1999년 설립된 인큐텔은 미국 정보기관에 도움이 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조직입니다. 구글 어스, 키올 같은 회사들이 인큐텔에 투자를 받았죠. 팔란티어에 200만 달러를 투자한 인큐텔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CIA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제품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파트너였죠. 팔란티어의 첫 제품은 고담이었습니다. 배트맨의 고담시에서 이름을 딴 이 소프트웨어는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테러 용의자의 전화통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여행 기록, 소셜미디어 활동을 모두 연결해서 시각화하는 거죠. 분석가가 몇 달 걸릴 일을 몇 분 만에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팔란티어는 CIA와 첫 계약을 맺습니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곧 NSA, FBI,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이 팔란티어의 고객이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ID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데 사용됐고 금융 범죄자들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데도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가 정말 유명해진 건 2010년 위키리크스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위키리크스가 미국 외교 전문을 대량 공개하자 팔란티어는 위키리크스를 공격할 계획을 제안했다는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위키리크스 지지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짜 문서를 흘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작전이었죠. 이 사건으로 팔란티어는 빅브라더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2011년 앞서 언급한 빈 라덴 작전에 팔란티어가 기여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팔란티어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보 관계자들이 팔란티어의 역할을 증언했습니다. 빈 라덴의 전령 역할을 하던 쿠웨이트인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수년간 축적된 정보를 연결해 아보타바드 저택을 찾아냈다는 것이었죠. 실리콘밸리에서 팔란티어는 이단하였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정부 감시를 비판하고 프라이버시를 강조할 때 팔란티어는 정반대였습니다. 카프 CEO는 실리콘밸리의 위선자들이라며 동료 기업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도 정부와 협력하면서 겉으로만 반대하는 척한다는 거였죠. 직원 문화도 독특했습니다. 팔란티어 엔지니어들은
포워드 디플로이드 엔지니어라고 불렸는데 실제로 전쟁터나 정보기관에 파견돼 일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 CIA 랭글리 본부, NSA 포트미드 등에서 정보 분석관들과 함께 일하며 제품을 개선했습니다. 이들의 연봉은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이었지만 극도의 보안 서약에 묶여 있었습니다. 2014년 팔란티어는 민간 시장에 진출합니다.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 거죠. 고담이 정부용이라면 파운드리는 기업용이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첫 고객이었는데 내부 직원의 불법 거래를 감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곧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월스트리트 거대 은행들이 줄줄이 고객이 됐습니다. 에어버스는 파운드리를 사용해 A350 제작 과정을 최적화했습니다. 수천 개의 부품 공급망을 분석해서 병목 현상을 찾아내고 생산 효율을 20% 높였다고 합니다. BP는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 이후 안전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팔란티어를 사용했습니다. 머크, 화이자 같은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에 활용했죠. 하지만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2018년 팔란티어가 ICE와 계약을 맺고 불법 이민자 추적의 기술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어났지만 카프 CEO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와 그 동맹국들을 지원한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회사로 가라. 2019년 더 큰 논란이 터졌습니다. 팔란티어가 중국 정부와는 절대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구글이 중국의 검열 버전 검색 엔진을 만들려 했던 드래곤플라이 프로젝트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우리는 미국과 서방의 가치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신뢰를 얻는 전략이었죠. 재무적으로 팔란티어는 미스터리였습니다. 17년간 비상장 기업으로 남아있으면서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벤처 캐피털로부터 30억 달러를 조달했고 기업 가치는 200억 달러로 평가받았지만 수익성은 의문이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스톡옵션을 현금화하기 위해 2차 시장에서 주식을 팔기도 했습니다. 2020년 9월 30일 팔란티어는 마침내 상장합니다. 일반적인 IPO가 아닌 다이렉트 리스팅 방식이었는데 투자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식을 시장에 내놓는 방식이었죠. 상장 첫날 시가총액은 220억 달러였습니다. 상장 서류를 통해 드디어 팔란티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2019년 매출은 7억 4천만 달러, 하지만 손실은 5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고객 수는 125개에 불과했지만 고객당 평균 계약 금액은 580만 달러였습니다. 매출의 53%가 정부 계약이었고 미국 정부가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상장 직후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2021년 1월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 커뮤니티가 팔란티어를 밈 주식으로 띄우면서 주가가 4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비밀 무기, AI의 숨은 강자 같은 수식어가 붙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죠.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2022년 말 주가는 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상장가 대비 70% 하락이었죠. 하락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장 둔화였습니다. 2021년 매출 성장률은 40%였지만 2022년엔 24%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여전한 적자였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손실도 계속됐습니다. 셋째, 주식 보상 비용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스톡옵션 비용이 연간 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팔란티어의 가치가 재조명된 겁니다. 팔란티어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는데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마케팅이었죠. 나토 국가들이 앞다투어 팔란티어와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AI 붐이었습니다. 2023년 챗GPT가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기업들이 AI 도입에 혈안이 됐습니다. 팔란티어는 AIP를 출시했는데
기업이 자체 데이터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고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정부와 기업들에게는 팔란티어가 유일한 선택지였죠. AIP의 성공은 놀라웠습니다. 출시 5개월 만에 100개 이상의 기업이 도입했고 미 국방부는 별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1분기 미국 상업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70% 성장했습니다. 드디어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시장에서 성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4년에 팔란티어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매출은 연간 25억 달러를 넘어섰고 드디어 GAAP 기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고객 수는 500개를 돌파했고 그중 절반이 민간 기업입니다. 주가는 30달러 선을 회복했고 시가총액은 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팔란티어의 고객 사례는 인상적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팔란티어를 사용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최적화했고 사망률을 30% 낮췄습니다. 타이슨 푸드는 공급망을 분석해 연간 2억 달러를 절감했습니다. 스위스 보험회사는 자연재해 리스크를 예측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2024년 팔란티어가 이스라엘 정부와 계약을 확대했다는 소식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팔란티어와의 협력을 중단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카프 CEO는 여전히 단호합니다. 우리는 서방 민주주의를 지킨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투자 관점에서 팔란티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 20년간 축적된 정부 기관 협력 경험은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둘째,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정부의 보안 인증을 받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셋째, AI 시대의 수혜주입니다. 데이터 통합과 분석이 AI의 핵심인데 팔란티어는 이미 전문가입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첫째, 높은 고객 집중도입니다. 상위 20개 고객이 매출의 60%를 차지합니다. 둘째, 느린 영업 사이클입니다.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6개월에서 2년이 걸립니다. 셋째, 논란이 많은 이미지입니다. ESG를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종목입니다.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보면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팔란티어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정부 계약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도 팔란티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매출 100억 달러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도구들이 발전하면서 팔란티어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부 계약이 취소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팔란티어를 장기 투자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봅니다. 논란이 많지만 그만큼 혜자가 깊은 기업입니다. AI 시대의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이고 팔란티어는 이 석유를 정제하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므로 포트폴리오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념의 중요성입니다. 실리콘밸리 전체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자신들의 길을 고수했습니다. 둘째, 니치 마켓의 가치입니다. 정부 계약이라는 어려운 시장을 파고들어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습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입니다. 17년간 적자를 보면서도 기술 개발에 집중한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알렉스 카프라는 인물도 독특합니다. 철학 박사 출신 CEO는 실리콘밸리에서 이례적입니다. 그는 기술과 권력, 감시와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방 민주주의를 지키는 동시에 시민의 자유도 보호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팔란티어가 걸어가는 줄타기를 보여줍니다. 팔란티어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팔란티어 4스페이스를 발표했는데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 지구를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입니다. 또한
양자 컴퓨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암호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메타버스와 웹3 시대의 데이터 분석 도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팔란티어가 빅브라더인지 수호자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데이터가 지배하는 21세기의 팔란티어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